지난 5년간 아파트, 아파텔 모두가 가격이 올랐을 때에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던 상품이 바로 원룸입니다. 저는 아파트도 가지고 있지만 원룸에도 투자했던 저는 잘 오르지도 않고 신경 쓸 것만 많은 원룸을 몇 개월 전에 시장에 내놓았지만 최근에 다시 매물을 거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전세가가 오르면 보통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원룸에 대한 전세가가 오를 조짐이 보여 그렇습니다. 이 전세가를 끌어올릴 조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에 대한 해답을 얻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급등기에도 오르지 않던 원룸 오피스텔, 빌라 가격이 확실히 오를 만한 징조가 보여서 이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매물이어도 사람에 따라 투자 수익률은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사람에 따라 투자에 대한 지식, 경험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할게요.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선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말로 작은 사건 하나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사진 두 개만 놓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할 때는 그 인과성을 찾기가 매우 어렵죠. 하지만 그 사이사이 사건들에 대해 연관성을 찾다 보면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요지는 사소한 것 하나가 생각보다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원룸 오피스텔, 빌라 투자를 반대하던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예전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로 원룸 오피스텔 빌라는 생각보다 시세 차익이 적어 투자에 대한 재미를 느끼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매도가 어렵고 세 번째 역시 아파트에 비해 세금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점. 네 번째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자, 일반사업자, 주택수 포함 여부 등 아파트에 비해 복잡하기도 하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주변 구축 나홀로 아파트 매물보다 시세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대단지 브랜드 오피스텔이어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며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월세 현금 흐름도 좋지 않으며 오피스텔의 높은 용적률 특성상 재건축도 거의 안 된다는 점, 아파트에 비해 면적 대비 관리비가 매우 높다는 점 등 투자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사실들이 생각보다 많아 원룸 오피스텔 투자 시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원룸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주의점 등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영상은 이 영상 끝나고 관련 영상에 올려놓겠습니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초보 불인이 또는 원룸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원룸에 대한 저의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으면 그에 대한 근거를 대는 게 맞겠죠. 그리고 항상 왜?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습관은 정말 좋습니다.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기보다 끝까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물고 늘어지는 건 본인의 인사이트를 확장시키는데 매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의 생각이 달라지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원룸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가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사인데요. 11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가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시행은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내년 2023년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기사 중 핵심적인 내용만 발췌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만 34세 이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가 1억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2019년 5월 27일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임차 보증금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상향 조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2배로 늘린 것은 금리 인상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된 무주택 청년들이 내는 금융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전세 대출 보증 한도 탓에 임차 보증금 조달을 위해 값비싼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된다. 즉 보증 한도가 1억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은행 입장에서도 이 보증 금액에 맞게끔만
전세 대출이 제한되어 있어서 1억을 초과하는 전셋집의 경우,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무주택 청년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용과 청년 전용이 있는데 청년 전용의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 7천만 원에서 최근 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인데요.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5%에서 연 2.1%입니다. 대출 한도가 보시면 최대 7천만 원밖에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와 중복으로 임차 보증금 80% 이내 조건도 같이 들어갑니다. 즉 서울 같은 경우는 원룸도 1억 2천만 원짜리가 수두룩한데 7천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니까 나머지 5천만 원의 자금은 청년들이 준비해야 해서 실질적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의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개편되었고 핵심은 다른 조건은 거의 동일하나 대출 한도가 기존 7천만 원에서 이번에 2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대출 한도가 개편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은행 직원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근처 부동산 사장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책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홍보가 안 되었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전세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 전세대출 받으신 분들은 금리 상승의 여파를 그대로 체감을 하실 겁니다. 11월 4일자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5.18%에서 7.4%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가 5%가 넘을 정도로 정말 1년도 안 돼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정말 미친 속도의 금리 상승입니다. 영끌족들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 전세대출 받으신 분들도 타격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더 최악인 점은 이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나 좋냐면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세대출 금리가 1.5%이며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8%이며 소득이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1%입니다. 요즘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하면 많게는 5배 이상 저렴합니다. 대출 한도는 호당 2억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는 1.5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대출 비율은 전세금의 80% 이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시려는 집의 전세가 2억 5천만 원이면 80%가 2억이기 때문에 2억 풀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 수준, 신용도, 부채 등 여부에 따라 보증금의 80%가 다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아저씨처럼 본인이 파는 상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충 알고 손님들에게 팔면 절대 안 되겠죠?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지출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청년들도 있겠죠? 이분들의 경우는 1.5%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2억을 대출받아도 1년에 내는 이자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1년 이자가 300만 원이니까 한 달 이자는 25만 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구간의 대상자가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이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1.8%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억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 이자는 1년간 360만 원입니다. 1년 이자가 360만 원이니까 한 달 이자는 30만 원이겠네요. 이 버팀목을 이용 안 하고 시중은행 1금융권에서 빌리면 어떻게 될까요? 2금융권도 아니고 1금융권 기준 설명입니다. 아까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전세대출 금리 최소 수준도 거의 5%이기 때문에 5%로 가정을 해도 2억을 대출받을 경우 1년간 대출 이자는 1천만 원입니다. 1년 이자가 1천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 이자는 약 83만 3천 원입니다. 대놓고 비교를 해볼까요? 소득 2천만 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버팀목으로 대출받으면 한 달에 이자 금액으로 25만 원을 지출하지만 일반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한 달 이자가 83만 3천 원입니다. 방금 두 개의 전세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출 이자 차액은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땐 58만 3천 원이고 1년으로 따졌을 땐 700만 원, 2년으로 따졌을 땐 1,400만 원 차이나 납니다. 어떠한 제도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매물에서 살아도 지출 비용이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러한 버팀목 전세 대출 제도는 임차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선택지가 있을 때 버팀목 전세 대출 제도를 선택할지 일반 시중은행 전세 대출을 선택할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선택이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라는 조건을 제외하더라도
기존엔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7천만 원이 최대 한도였습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과 더불어 많은 청년들이 전세 대출 시 이용하고 있는 대출 한도는 지금까지도 최대 1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원룸의 평균 전세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21년도 6월 기준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전세가는 강남구는 2억 4,483만원, 강서구는 2억 715만원, 서초구는 2억 6,700만원입니다. 서울 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1억 6,883만원으로 거의 1억 7천만원 수준이죠. 강남에 있는 대단지, 원룸 오피스텔 단지 최근 실거래가표를 가져왔습니다. 전세 시세는 거의 2억이고 월세로 했을 때는 최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 1,000에 월세 85만원도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가격은 투룸이 아닙니다. 원룸 가격입니다. 청년들이 돈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금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서울 원룸 평균 전세가가 1억 7천만 원인데 버팀목 전세 대출이나 중소기업 청년 대출의 대출 한도는 거의 7천만 원에서 1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평균에 해당되는 원룸 전세를 구하려면 청년들이 필요한 자금은 최소 7천만 원에서 1억까지가 필요합니다. 7천만 원에서 1억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왼쪽 사진에 나와 있는 아이와 같이 이가 정말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제도의 취지는 좋게 세팅을 해놨으나 실제로는 이용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유명무실로 전락을 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제도나 중소기업 청년 대출에 해당되는 집을 찾기가 서울에서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대출을 받아 조금 괜찮은 집을 구하던가 버팀목이나 중소기업 청년 대출 등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허름한 집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금난에 허덕이거나 허름한 집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현 실태입니다. 도로 정체가 왜 생길까요? 도로 면적에 비해 차량들이 몰리게 되면 도로 정체가 생기겠죠? 말 그대로 공급보다 수요가 이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도로 정체도 생기고 왼쪽 사진처럼 마트에 사람이 미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나 좋은 상품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성공해서 이를 쟁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낭비했을 뿐더러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등도 날리게 됩니다. 사람에 치여서 스트레스도 받고요. 서울 기준으로 1억 전후로 전세가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허름한 집은 1억도 안 되겠지만 깔끔한 시설인데 1억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조금은 상태가 좋지 않은 원룸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전세 세입자를 받고 싶고 전세가도 올려서 받고 싶은데 현 시세보다 훨씬 많이 올리게 되면 전세 수요가 급감하겠죠. 1억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올리게 되면 좋은 퀄리티의 다른 매물로 임차인들이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 제도의 대출 한도가 대부분 1억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1억을 훨씬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만큼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전세가 올리는 것도 제한 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서울 평균 원룸 전세가도 1억 전후로 적체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아무래도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고 대출 한도 제한으로 괜찮은 부동산 매물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청년들에게 구제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 것이며 청년 전세 특례 보증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한 것이죠. 대출 금액 한도 확대 및 보증금액 증액을 필두로 말이죠. 만약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저금리 제도를 이용하게 되어 서울에 소재하는 원룸에 대한 전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길을 더 뚫어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중기청은 버팀목 전세 대출과 달리 지금 개편되지는 않았지만 대출 한도가 최대 1억에서 버팀목처럼 2억으로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버팀목, 중기청 제외 기타 청년 전용 전세 제도도 마찬가지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억 전후로 적체되어 있는 서울 원룸 전세가는 다시 2억 근처로 또 수렴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왼쪽은 전세 시세가 2억이고 오른쪽의 경우 전세가를 2억 5천으로 세팅했을 때인데, 왼쪽 사람은 월세 80만원, 연세로 환산 시 960만원을 내고 오른쪽 사람은 대출이자 360만원을 냅니다. 960만원을 내고 싶나요? 아니면 360만원을 내고 싶나요? 물론 거의 조건이 동일할 때를 가정했을 때이고,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요인은 완전히 제거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소주 가격이 오른다면 아마 자주 마시기는 진짜 힘들지 않을까라고 인터뷰하는 왼쪽 시민과 같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는 것은 원래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소주 가격이 3,000원인 A 소주와 소주 가격이 4,000원인 B 소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B 소주는 구매하게 되면 2,000원을 정부에서 환급해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 3,000원짜리 소주를 사 먹을까요? 아니면 4,000원짜리 소주를 사 먹을까요? 당연히 4,000원짜리 소주를 사 먹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 구매가가 2,000원인 셈인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가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득이고요. 어찌되었든 정부의 취지는 세입자를 위해 도와주는 정책 개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임대인의 전세가 시세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원룸 전세 시세가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금액 한도 상향으로 전세가를 2억에 내놓아도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것이고, 이는 똑같은 조건의 집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주변 월세 매물보다도 매달 지출 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훨씬 올라가겠군 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의 키가 비슷한 사람 둘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머리를 잡아 끌어올리려면 까치발을 들어야 끌어올릴 수 있겠죠. 전세가 매매가도 마찬가지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현재는 비슷하지만,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면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보통은 발생을 합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급등기로 무주택자 분들은 실시간으로 벼락거지로 전락하는 상황을 직접 겪어 멘탈이 붕괴되는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보다도 더 최악인 경우가 있는데, 원룸으로 여러 곳에 분산 투자했다가 돈, 시간만 지출하고 돈도 못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솔직히 투자를 직접 실천까지 한 분들인데, 본인이 의도한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제일 크게 느끼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부동산에 내놓았던 원룸 오피스텔을 다시 거두었습니다. 지난 5년간 잘 오르지 않았던 원룸이 앞으로는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인생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죠. 100% 정확한 예측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서 우선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결과로 증명하면 되니까요. 인생은 확률 싸움이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직접 경험을 해봐야 확률이 높은 방법을 조금이나마 도출할 수 있겠죠. 투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왼쪽과 같이 투자해서 해당 상품이 오를 것으로 예측을 했다가 실제로는 떨어지게 되면 멘탈이 나가고 마음이 참 아프겠지만, 마찬가지로 오른쪽과 같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가 오르는 경우에도 멘탈이 나가고 마음이 참 아프겠죠. 저는 왼쪽과 같은 상황을 선택을 했고, 떨어질지 아니면 오를지 저 역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요인들로 인해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정책들, 어떤 변수가 나오냐에 따라 저의 방향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나비효과 사진입니다. 처음엔 이 두 장의 사진만 보았을 땐 이 사진에 대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이러한 한 마리의 나비가 바로 주변에 있는 수십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영향을 주게 되면, 또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어떤 지역에서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게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 역시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여러분의 인사이트 확장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와 같은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 역시 리스크를 감수하는 성향이긴 하지만 어떤 한 분야에 몰빵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올해와 같은 급격한 금리 상승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대외 변수였고,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 저 역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 관리를 명확히 해야죠. 헝가리 출생의 미국인 전설적인 투자가 조지 소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투자는 원래 지루하다. 만약 투자가 즐겁다면 돈 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투자가 재미없을 때도 많고 투자 행동 자체가 지금도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변수가 어떻게 가격을 밀어 올리고 내리는지 여부를 직접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그 자체로만 볼 땐
매우 지루하지만 저의 인사이트는 계속 증대되겠죠. 인사이트가 증대되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인정하려고도 멘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센스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